천둥이 치는 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은이 외친다. 지금 팔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말수는 단단히 서서 그들을 제지하며 말한다. 이건 우리 역사의 숨결이다. 갑자기 조사관이 현관을 박차고 들어오며 선언한다. 불법 반출 혐의로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속삭인다. 어머니, 이게 정말 진품이었단 말입니까?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오후 경상북도의 오래된 골목길에 단풍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집니다. 한옥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골목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뒤뜰에 있는 창고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자물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춤을 추듯 햇살 속에서 날아다녔습니다. 말수는 낡은 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벽면을 따라 놓인 선반에는 빛바랜 조선 백자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푸른빛이 은은하게 빛났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목재 가구들이 세월의 무게를 안고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하나하나 손으로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삶과 남편의 추억이야. 남들은 고물이라 해도 나에겐 보석이란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25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0년 세월 동안 한 점 한 점 모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수는 작은 고려 청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표면에는 섬세한 상감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윤교진이 젊은 시절 골동품 가게를 운영할 때 처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교진은 이 청자를 보며 말수나, 이건 단순한 그릇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예술품이지라고 말했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청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조선 백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백의 색깔에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다랑알이었습니다. 교진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마지막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랑아리처럼 우리도 순수하게 살자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고 안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나전 칠기로 장식된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괴짝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붓과 벼루 그리고 오래된 서화들이 곱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교진은 서예를 즐겨했고 틈날 때마다 이 괴짝 앞에 앉아 글씨를 썼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정호가 아내 지은과 함께 차를 몰고 왔습니다. 말수는 현관으로 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호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45살의 정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요즘 들어 얼굴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뒤따라 들어오면서 창고 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또 저 고물 정리 안 하셨어요? 다 썩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38살의 지은은 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래된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것들로 보였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에도 지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찻잔에 뜨거운 차를 따르며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단단하고 의연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지은은 계속해서 창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낡은 것들 갖고 계셔서 뭐 하세요? 그냥 다 처분하시고 현금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정호는 아내의 말에 끄덕이면서도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말수는 찻잔을 천천히 입에 댔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서는 마지막 감 몇 개가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호야, 지은아, 고생 많다는 걸 안다.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 창고에 있는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에 걸쳐 모은 우리의 역사란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역사든 뭐든 돈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정호 씨 회사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정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골동품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감정받아 보겠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박물관에 기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호와 지은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창고 쪽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년 세월이 담긴 그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추억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하얀 이불들이 하늘거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가 창백한 얼굴로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빨래 집게를 든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고 양복 주름도 평소보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호야? 말순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큰 위기입니다.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제가 속한 부서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동기들 몇 명이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말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호는 20살에 그 회사에 입사해서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도 3년째였는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 도와주시면. 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창고를 정리해서 팔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집 대출도 연체 위기예요. 말수는 잔잔히 차를 우려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창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삶이 담긴 곳이야. 50년 세월 동안 하나하나 모은 우리의 역사란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은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듯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가 이야기했나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도 살자고 하는 거예요. 고물이 무슨 돈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은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골동품 가게라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말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은아, 내 마음도 이해한다.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우리 가족의 뿌리와 같은 거란다. 한번 팔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정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집에서는 생활비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압박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 앞으로 학비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지킬 건가요? 이 고물들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는 없어요. 말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구나.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렴. 지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당장 위기인데 고물에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우와 지은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가족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평생의 보물들을 그냥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 말수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들어선 창고는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백자와 청자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말수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가족도 도와주고 싶지만 당신과의 추억까지 팔 수는 없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리자 지은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말순을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지은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지은아, 너야말로 밤중에 왜 여기 왔니? 말순이 반문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핑계를 댔습니다. 아, 차에 둔 가방을 가지러 왔다가 불빛이 보여서요. 지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말수는 지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의 절박함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늦은 밤, 말수는 거실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나, 나야 학수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대문을 열었습니다. 최학수가 우산을 털며 들어섰습니다. 70이 넘은 학수는 말순의 남편 교진과 오랜 친구였고, 교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말순을 친누이처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말순이 물으며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학수는 비에 젖은 모자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네. 학수가 말했습니다. 내 창고 이야기를 들었어. 정우가 팔려고 한다면서.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수를 거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학수는 찻잔을 받아들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나, 내 창고에 있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를 내가 한번 봤지? 학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온 큐레이터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네. 말수는 찻잔을 든 채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수는 젊은 시절부터 고미술품의 조예가 깊었고 박물관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가진 고려, 청자 중에서 특히 상감 청자 매병이 있다면서, 그리고 조선 백자 다랑아리도.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나, 박물관에서 수십억을 부를 거야. 말수는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십억이라니. 그게 정말인가요? 정우 아버지가 눈이 정말 높았어. 학수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 상감 청자는 고려 후기 최고 작품 중 하나야. 국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조선 백자 다랑아리도 마찬가지고. 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은 것들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내놓고 싶지 않아요.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정우 가족 사정도 심각한 것 같던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창고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 오는 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학수 어르신, 잠깐만요. 말순이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쪽을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같았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순이 학수에게 말했습니다. 학수도 일어나 창문으로 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우나 지은이 온 건 아닐까? 학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부부라면 먼저 집에 들러 인사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니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학수와 눈빛을 주고받은 후 창고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움직이던 사람이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꺼졌고 창고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지은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지은아,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학수도 지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게. 지은이 머뭇거렸습니다. 정호 씨가 어머니 창고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요. 혹시 정말 가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학수가 지은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사진 앱이 켜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구나. 학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지은은 핸드폰을 급히 주머니에 넣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차 찍은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말수는 지은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창고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집에 들어가거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도 오고 있고. 지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순과 학수는 창고 문을 다시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학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조심해야겠어. 지은이가 사진을 찍은 이유가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요즘 골동품 시장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학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대략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거든.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건 아닐까?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했지만 이런 식으로 몰래 행동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학수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순이 고민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학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창고 문 자물쇠를 바꾸는 게 좋겠어. 그리고 만약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학수가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까지 창밖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창고 주변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말순은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며칠 전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말순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정우와 지은 외에도 낯선 중년 남자 2명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지은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골동품 전문 감정사 김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운송업체 사장님이세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미리 상의도 없이 외부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 불쾌했습니다. 감정사라는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운송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은 덩치가 큰 40대 남자였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했지만 지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정확한 가치를 알아야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지은이 감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감정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30년간 골동품 감정 일을 해왔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수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니? 정호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제 회사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다음 달까지 퇴사하라고. 말수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감정사에게 창고 쪽을 가리키며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쪽 창고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은이 감정사와 운송업체 사장을 이끌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김 감정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머, 이건... 김 감정사가 상감 청자 매병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네요. 이 상감 청자는 고려 후기 작품 같은데. 운송업체 사장도 주변을 둘러보며 물건들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형 트럭 한 대는 필요하겠네요. 말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매매가 성사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 팔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김 감정사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그냥 감정만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은 물건들이네요.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억이요? 정말인가요? 네, 물론 정확한 감정은 따로 해봐야겠지만요. 김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 고려 청자들은 시장에서 매우 귀한 것들이에요. 정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은 그들 가족에게는 꿈 같은 돈이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비와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 앞으로 학비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지킬 건가요? 말수는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야. 말순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고물들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정호는 어머니의 큰 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창고 벽을 짚었습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구나.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렴. 김 감정사와 운송업체 사장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순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현실 문제예요. 정호가 실직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최학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고 안의 상황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학수 어르신. 말순이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수는 김 감정사와 운송업체 사장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감정사분과 운송업체분이세요. 어르신은 누구시고요? 나는 이 집 주인의 오래된 친구야. 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소유를 넘어선 문화재야. 함부로 손 떼면 큰일 난다. 김 감정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화재라니요? 개인이 소유한 것 아닌가요? 개인 소유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함부로 거래할 수 없어요. 학수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고급 문화재들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 사장이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감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문화재 관련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수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수는 학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고 정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예보가 있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닫으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빗물이 처마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보니 사람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창고 근처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나 핸드폰 불빛 같았습니다. 말수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창고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지은과 김 감정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운송업체 사장도 나왔고 그 뒤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때 갑자기 창고 앞 골목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여러 대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뒤이어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문화재청 사범과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불법 반출 및 거래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은과 김 감정사, 운송업체 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이 젖은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습니다. 경찰들이 창고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우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달려왔습니다. 아내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조사관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손명규입니다. 혹시 이 창고의 소유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손명규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르신을 조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창고는 순식간에 조사관과 경찰,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사진을 찍었고 카메라맨들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감정사가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감정만 하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요. 감정만요? 조사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운송업체는 왜 왔죠? 그리고 이 계약서는 뭔가요? 조사관이 지은이 떨어뜨린 서류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젖은 종이들 사이에는 매매 계약서와 운송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지은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지은은 남편의 질책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팔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손명규 큐레이터가 창고 안을 둘러보고 나와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컬렉션이네요. 이 정도 수준의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니. 문화재청 조사관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물건들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구입 경로를 알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은 것들입니다.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들이에요. 증빙 서류도 다 있습니다. 손명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의 문화재는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해외로 팔려고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 감정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해외 반출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국내 수집가에게 팔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문화재청 신고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정도 급의 문화재는 더욱 그렇고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창고 주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김 감정사와 운송업체 사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담담히 마주하며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호는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울면서 자신의 무지를 한탄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작은 시골 마을의 창고가 갑자기 전국의 관심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조용히 보관되어 있던 문화재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지 사흘이 지난 후 말수는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골 마을에서 발견된 국보급 문화재 개인 소장 고려, 청자, 수십억 원 가치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화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기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명규 큐레이터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박물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게 어떨까요? 말수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동의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언제로 하면 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국립중앙박물관 브리핑룸에서 하겠습니다. 차량을 보내드릴게요.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는 가운데 말순이 단정한 한복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손명규 큐레이터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손명규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손명규입니다. 며칠 전 경북에서 발견된 윤말순 여사의 문화재 소장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명규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윤말순 여사가 소장하고 계신 문화재는 총 48점입니다. 이 중 고려, 청자 12점, 조선 백자 18점, 그리고 조선시대 목가구 18점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손명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 상감 매병과 조선 백자 다랑아리는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개인 컬렉션은 매우 드뭅니다. 윤말순 여사의 남편분께서 평생에 걸쳐 수집하신 것으로 모든 구입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체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감정은 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추정 가치는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손명규의 대답에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말순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말순을 향했지만 말순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게 되어 송구합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이 문화재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매각하실 건가요? 말순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제 욕심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우리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건 탐욕이 이 문을 열까 두려워서였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개인 소장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이 보물들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말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중한 문화재를 돈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창고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감정사들과 거래를 시도한 것도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이해합니다. 한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말순은 깊은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화재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억 원 가치의 문화재를 기증하신다고요? 한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보물들은 제 것도 제 아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박물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브리핑룸 뒤쪽에서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도 함께 왔는데 그들은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또 질문했습니다. 가족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말순은 뒤를 돌아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을 몰랐어요. 돈만 생각했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말수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정호야, 내 마음도 이해한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지은도 앞으로 나와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손명규 큐레이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말순 여사의 숭고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에서는 이 문화재들을 최고의 상태로 보존하고 전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말순 기증 특별전을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말순과 정호, 지은은 함께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정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 큰 돈을.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단다. 너희들이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것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교진이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보물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기증 결정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50억 원 문화재 기증한 할머니 진정한 문화보존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 사연이라는 제목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김장김치를 담그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창고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청과 박물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모든 유물들을 안전하게 옮겨갔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청자와 백자들이 이제는 박물관의 전문 보관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며칠 전부터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퇴사 통보를 받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보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정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구마를 깎으며 웃었습니다. 후회라니, 무슨 소리야.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지은도 며칠 전부터 말순에게 자주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심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은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만 생각했지 정말 소중한 것의 의미를 몰랐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현실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명규 큐레이터였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내일 박물관에서 최종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기자회견인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윤말순 기증 특별전 개막 발표와 함께 정부에서 어르신께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손명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 훈장이라니요? 네, 개인이 이렇게 큰 규모의 문화재를 기증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정부에서도 어르신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네요. 다음 날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물관장, 그리고 여러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도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호와 지은, 그리고 최학수도 함께 왔습니다. 단상에는 말순의 기증품들 중 일부가 전시되어 있었고 조명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문화보존 정신을 보여주신 윤말순 여사를 기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준비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문화재 보존을 위해 결단을 내리신 윤말순 여사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말순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말순은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순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순은 잠시 준비해온 메모를 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 윤교진은 평생 우리 문화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잠시 맡아두는 거야.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해라고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욕심 때문에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요. 관객석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수는 정호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문화재들을 팔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정호는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말순에게 다가와 문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반짝이는 훈장이 말순의 가슴에 달렸고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윤말순 여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손명규 큐레이터가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윤말순 기증 특별전이 시작됩니다. 어르신이 기증해 주신 모든 문화재를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전은 전국 주요 박물관을 순회하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말수는 자신이 기증한 문화재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박물관의 전문 조명을 받은 청자와 백자들이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호가 어머니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의 진짜 집이야. 말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학수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교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비어있는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해온 보물들이 이제는 온 국민의 보물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문화훈장 수여식이 있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집 마당에는 장미꽃이 만발했고 감나무에는 어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말순 기증기획전의 정식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순회 전시를 했지만 이제 서울에서 본격적인 상설 전시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남편 교진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연보라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보물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서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정우가 새 정장을 입고 어머니를 맞으러 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우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대신 문화재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우가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은도 함께 왔습니다. 지은 역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말순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당연히 와야지.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막식을 보러 온 관람객들과 언론사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말순 기증기획전 마이너스 한국문화재의 숨결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순이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에 도착하자 손명규 큐레이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손명규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시관을 먼저 보시고 개막식에 참석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말순은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문화재들이 이제는 전문적인 조명과 전시 기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고려 청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상감 청자 매병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으로는 다른 청자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상세한 설명판이 붙어 있었고 제작 시기와 특징,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 창고에 있던 거예요? 정우의 딸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5살인 지혜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문화재를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거란다. 말순이 손녀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에는 조선 백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놓인 다랑아리는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색깔과 완벽한 곡선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창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술품이에요. 세 번째 전시실에는 조선시대 목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전 칠기로 장식된 괴짝과 서안, 그리고 각종 목제품들이 당시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특별히 남편이 사용하던 괴짝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서도 그 괴짝은 여전히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안목을 알아보네요. 말순이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시관 마지막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윤말순 여사와 윤교진 선생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문화재 수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교진이 골동품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 말순과 함께 문화재를 구입하러 다니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순이 기증을 결정하는 순간의 기사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오후 4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식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들과 박물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물관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윤말순 기증기획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숭고한 기증 정신이 어떻게 국가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말순이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순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감정을 가라앉힌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순은 전시장을 둘러본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까 전시장을 보니까 우리 문화재들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더군요. 이제 이 아이들은 영원히 세상 속에서 숨을 쉬겠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고단했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화재들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후세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말순은 가족들과 함께 전시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문화재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설명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물관을 나서며 말순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석양을 받아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문화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커다란 창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넘어 모든 사람의 문화유산이 된 보물들처럼 진정한 가치는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